여러분들 354네요. 주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이 나왔는데요. 주택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전체 내용을 한번 볼까 싶은데, 주택법은요, 구성요소가 첫 번째가 용어입니다. 용어. 주택법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지, 그 다음에 뭐 리모델링, 공구,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죠? 뭐 등등 해가지고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2개 나옵니다. 1개 또는 2개. 근데 2개가 많아요. 10년 중에서 7번은 2개 나옵니다. 작년도 2개, 재작년도 2개. 7문제 중에서 2문제가 용어정에서 나오니까 주는 문제입니다. 2번째는 주택법에서는 건설이죠, 건설. 주택을 지어야 되겠죠? 지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공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책 순서가. 그 용어정의는 주택법에서만 쓰는 각종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전문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좀 더 정리를 하면 되고, 건설은 4대 쟁점이 있습니다. 4대 쟁점. 첫 번째가 주택 건설의 등록. 그 다음에 건설하는 주체에서 조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요, 건축허가 같은 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허 받고 짓는데요, 주택을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책은 잘 내죠. 리모델링. 4년 내리 출제하다가 작년에 한 판 쉬었어요. 작년에 한 판 쉬었어. 또 나온다. 리모델링. 요 4개를 가지고 요 4개에서 2.5문제 낼 겁니다. 2.5. 2개 또는 3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급에서는요, 공급정책이 있습니다. 공급정책. 공급정책으로서 주택 공급, 수급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데 3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에 2번째는 공급 질서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전매 제한, 그 다음에 공급 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이 공급에 있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공급할 때 특수주택이 있거든요. 특수주택에 대한 공급이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90 이하, 주택 건물은 40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 임대부 분양택으로 전환 공급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도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는 특수주택에 대한 공급 정책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2.5를 낼 겁니다. 2문제 또는 3문제. 그 다음에 자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채권, 주택 상환사채. 그 다음에 청약통장. 작년에 청약통장이 나왔습니다. 청약통장.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는데, 주택법은요, 우리 공법 6개의 법률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은 각종 용어나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딱 서 있다, 딱 정확하게 세워놨다면 하루만 하면 됩니다. 딱 하루만 벼락치기 하면 2개 맞추다가 갑자기 7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7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주택법은 문제를 꼬아내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좀 꼬아서 내가지고 주택법이 작년에 2개인가가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례적이었고, 지금까지 주택법 문제를 10년치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7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하고, 주택법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이랬잖아요. 그죠? 국계법의 용도지역을 모르면 그 이하는 공부하기가 힘들었죠. 지구 단위 계획을 모르면 그 다음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죠. 절차대로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알기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정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택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모른다고 해서
조합을 모를 수는 없어요. 조합을 모른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주택법을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좋냐면요. 제도별로 끊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제도별로 끊어서. 그래서 주택법을 공부할 때 양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뭐 크게 양이 많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주택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등록만 공부해도 돼요. 조합만 따로 떼서 공부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각격 승인만 따로 떼서 공부해도 아무 상관없다. 사각격 승인을 모른다고 해서 공급 질서를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모른다고 해서 작은 파트를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러지는 않더라. 다른 법들은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공부하는데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주택법은 그러지 않고 주택법은 정책적인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 정비법은요 굉장히 이념성이 강하고 이론적인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택법은 정책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내는 것이지 원래부터 태생제부터 존재했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투기가일지구가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택법은 우리나라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만 있겠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주택법이 다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택법은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 아파트를 유달리 선호하더라. 그죠? 그래서 세계에서 여러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죠?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디의 비율이 높아요? 그 나라 전체 주택 숫자를 놓고 보면 단독이 높죠. 미국 단독이 높아요. 일본 단독이 높아요. 유럽 어디를 가더라도 단독주택의 비율이 공동주택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중산층 이상이 되면 뭐를 선호하냐면 단독을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가 높다? 이건 없죠.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국민들의 꿈이 닭장 안에 갇히는 게 꿈입니다. 30억짜리, 20억짜리 닭장에 갇혀서 살아보는 게 꿈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땅을 밟으면서 흙을 만지면서 꽃을 보면서 자연과 함께 사는 게 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콘크리트 닭장 안에 갇히는 게 꿈입니다. 층간소음을 들으면서 그죠? 사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꿈.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희한하게 공동주택의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어내냐면 주택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나라가 3개가 있는데요. 3개. 홍콩, 싱가포르. 근데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국가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국가 형태를 띠는 나라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아파트에 누가 살아요, 주로? 외국에, 유럽에 가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서민이 아니고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를 해요. 그래서 아파트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그죠? 난방이 잘 안 되고 그런 데서 거주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 누구든지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더라.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현실이니까 뭐 그 정책적 비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호를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선호를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현 제도 안에서 우리는 그 제도 내에서 공부를 했는데 주택법은 기출 문제가 조금 유효하지 않는 게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요, 기출 문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기출 문제를 그대로 유형을 따라오거든요. 근데 주택법은 시대 정신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호황일 때 내는 문제하고 불황일 때 내는 문제가 다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투기가일지구를 막 지정을 해. 주택 시장이 막 호황이 돼가지고 투기가일지구가 막 지정이 되고 전매 제한 조치가 막 붙고 막 그럴 때 나오는 문제하고 주택 시장이 불황일 때 출제하는 문제하고는 문제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주택법은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대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치는 시험의 그죠? 예를 들어서 2025년 36개 시험에서 주택 시장이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그해 10월 달에 나오는 문제가 약간씩
편차를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는 게 주택법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감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항상 시장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 모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중심인데 용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용어 정의를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주택이 나오네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의 전부 일부를 말하는데 두 개로 나누죠. 뭐하고 뭐로 나눕니까? 단독과 공동으로 나눕니다. 단독주택에 보니까요. 단독주택에는 협의의 단독, 좁은 의미의 단독이 있죠. 그 다음에 다중이 있네요. 그 다음에 다가구가 있네요. 적어 놓을래요? 적어만 넣으세요. 공간 X. 원래 건축법에 가면요, 건물의 용도 분류가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 분류에 가면요, 단독주택은 4개예요. 협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빠져요. 확인할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간단하게 확인됩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어차피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464를 볼래요? 464. 찾았습니까? 네, 그거 보면 건축법입니다, 이게. 464가 건축법인데, 건축법에 가면 건물의 용도 분류가 나오거든요. 그 1번이 단독주택이 나오죠, 1호가. 단독주택 종류에 보면 단독, 공간. 그죠? 근데 지금 주택법에 보니까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분류가 다릅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2번. 그 다음 우측에 465에 보면 공동주택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보시면 뭐가 빠져있다? 그죠? 그래서 기숙사 X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단독 공동을 물어봤느냐, 건축법에서 단독 공동을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죠? 체크해 두세요. 체크는 하면 돼.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어. 다 알아.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안에는 단독이 있잖아요. 그죠? 요 앞에 있는 단독을 무슨 단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앞에 있는 단독은 넓은 의미의 단독, 광의의 단독. 그리고 뒤에 있는 단독 있죠? 요거는 협의, 좁은 의미의 단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 나오네요.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말한다.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인지 아시죠? 전용면적 얼마? 85 이하를 말하죠. 85. 자, 1번.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85 이하를 뭐라 그런다? 국민주택 이래 부릅니다. 국민주택. 됐죠? 자, 합쳐서 읽어볼게요. 국민주택이라는 것은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인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 또는 국가지자체의 재정, 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돈입니다. 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즉 공공이 건설하거나 공공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85 이하를 뭐라 그런다? 국민주택 이래 부른다. 밑에 민영이 나오네요. 민영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에요. 이게 민영이 밖에 있는 민간인들은 민간이 지으니까 민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영주택의 개념은요, 민간이 지어서 민영이 아니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실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택공사가 여러분,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짜리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합니다. 아파트를. 이 아파트는 뭐예요? 이 아파트는 종류가 뭐예요? 민영. 민영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이 아니잖아. 국민주택은 공공이 짓거나 공공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80억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국민주택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된다? 민영이 돼요. 민영의 개념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민영이 민간이 지으니까 민영으로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뭘 제외한 거? 국민주택을 제외한 걸 말하죠. 국민주택 규모가 나오네요. 규모란 것은 한 호, 한 세대당. 호는 단독주택을 해야 될 때 단위입니다. 세대는 공동주택이죠. 한 호, 한 세대당. 이건 아시는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 85 이하. 이거는 뭐 초딩도 안 한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갈로 안에 나옵니다. 갈로 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가 아니고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원래는 얼마인데? 85죠. 원래는 85인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가 아니고 행정구역이 읍 또는 면이죠. 거기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보겠다. 예외. 여기 나옵니다. 시험에서. 80은 안 나옵니다. 100을 냅니다. 100을. 예외. 자, 됐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 요거. 자, 세대 구분형 공동 한번 볼게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볼게요. 세대 구분형 공동인데, 요 글자를 한번 봐봐요. 가만히. 한번 잘라봅시다. 어디서 글자를 한번 잘라볼까요? 그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 안에서 1001호 안에서 세대를 구분한 거예요. 어떤 세대로 구분했냐면요.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임대인 세대하고 임차인 세대를 1001호 안에서 구분한 거예요. 1001호 안에서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임대인 세대하고 임차인 세대를 구분한 겁니다. 보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어디 안에서? 1001호 안에서죠. 고로 자식이 살고 있는 부분과 부모가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면 1002호로 가면 돼요. 1001호 안에서 구분했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 인정 안 해요. 밖에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한 세대입니까? 두 세대입니까? 한 세대야. 두 세대로 보려면 1002호로 가야 돼요. 끝! 왜 구분했는데? 라고 하니까 만든 취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기존의 아파트 전용 면적이 여기에 있거든요. 전용 면적이 있으면 자, 부모님이 이제 계십니다. 자반 세대가 있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손주도 있습니다. 근데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맞벌이를. 그러면 자완 입장에서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죠. 요즘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고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반대합니까? 자식들이 반대합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반대합니다. 자식들은 땡큐죠. 생활비 작게 들어가지, 애 봐주지, 얼마나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싫어합니다. 그죠?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아이가. 그죠? 옛날에는 누가 반대했어요? 자식이 반대했죠. 자식이 반대합니까? 며느리가 반대합니까? 며느리가. 왜?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해요. 출입구가 몇 개요? 한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직장에 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회식하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들어오는 시간을 알아 몰라요. 알죠? 띠띠띠띠 이러서 크득 하게 열리거든.
그러면 부모님들이 계시다가 새벽 3시에 이제 들어오라 이래 얘기한다니까. 화장실이 몇 개요? 화장실은 2개지. 안방에 하나 있고 거실에 하나 있잖아. 부엌이 몇 개요? 1개. 그러니까 이게 설거지 같은 걸 갖다가, 설거지는 뭐 하는 게 맛인데? 쌓아두는 게 맛 아닙니까? 근데 그걸 쌓아둘 수가 없잖아.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 부모 세대하고 자기 세대를 칸막이 벽을 쳐가지고 출입구를 몇 개를 만들고, 2개를 만들고, 부엌도 2개, 화장실은 당연히 2개로 만들어가지고 세대를 구분해주면, 1001호 안에서 구분해주면 생활이 좀 편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방 1개를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죠? 필요하면 뭘 하면 돼요, 임차인은? 원룸에 들어가지고 누가 아파트에 뭐 불편하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주면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주택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주택이 있으면 안 좋겠나,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지가 지금 한 7년 8년 되거든요. 이거 만들어가 수도권에서 분양이 한번 있었는데, 일반 아파트 경쟁률이 10대 1이면요 요거 50대 1입니다. 50대 1.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세대 구분형입니다. 세대 구분형은 2개로 나누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세대 구분형, 즉 아파트를 말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받아 짓는 세대 구분형, 이거는 빌라를 말하면 돼요. 2개를 갖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허가받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빌라, 다세대,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 연립주택,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세대구분형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이라는 것은, 시험이 잘 냅니다, 이거.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부모, 자식 세대 간에 구분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구분 소유권 인정을 안 하는 주택을 말한다. 구분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다. 줄짝. 구분 소유권 인정 안 해줍니다.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1002호로 가면 돼요. 아, 구분 소유권 인정 1002호로 가면 되지. 됐죠? 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세대 구분형은요, 첫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로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해라. 현관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욕실, 부엌, 현관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라. 그러니까 문을 제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명절이 되든지, 가족 모임이 있든지, 누가 생일잔치를 하든지, 그럴 때는 이걸 뭐 한다?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텄비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호텔에 가면, 가족 단위로 호텔에 가게 되면 호텔 방을 연결해가지고 커넥티드 룸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런 문을 제껴버리면 방이 합쳐지죠. 뭐 그렇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단지 공동주택 전체에서 얼마? 3분의 1. 전용 면적이 전체 전용 면적 합의 얼마? 3분의 1. 그러니까 면적도 얼마? 단지 전체에서 세대수도 얼마? 3분의 1. 면적도 얼마? 3분의 1.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0세대면 세대 구분형이 몇 세대? 300세대 이하. 그리고 전체 연면적에서 세대 구분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얼마? 3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빌라 허가받은 거 한번 볼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거는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몇 세대 이하? 2세대 이하.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몇 세대? 2세대 이하가 돼요.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로 욕실, 부엌. 야는 현관이라고 안 하네요. 구분 출입문이라고 하네. 동그라미. 위에는 사업계획 승인의 현관. 야는 구분 출입문. 세대 구분형 공동 세대수가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전체에서는 10분의 1입니다. 해당 동에서는 3분의 1. 전체에서는 얼마요? 10분의 1. 동에서는 3분의 1. 면적은 없네, 야는. 그리고 구조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라. 당연한 이야기. 이러면 허가받은 세대구분형이 되겠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세대수 산정. 세대구분형 공동건설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을 정할 때는 세대구분형 공동세대수는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일시 없이 몇 세대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몇 세대입니까? 한 세대.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도생. 개정됐습니다. 도생이 개정이 됐다. 자,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도생이란 것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국민의 규모.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주택을 말한다. 소형주택이 여러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형 주택으로. 이거는 정리된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깜빡 잊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유인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주택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1번 전용 면적 삭제, 60 이하 삭제. 끝. 이게 답니다. 도생은 몇 세대 미만입니까? 300세대 미만. 어디에서 지어져야 돼요? 도시에서. 사이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종류가 3개 있습니다.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은요, 전용 면적이 60 이하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리고 단지형 연립은 연립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는 연립인데 원래 건축법에 따르는 연립은 몇 층밖에 못 짓게 되냐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 층이야? 4개층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건축에는 심의를 거쳤죠. 그럼 완화시켜, 도생으로 가면요, 완화시켜 줍니다. 몇 개 층? 5개층. 단지형 다세대도 원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 층 이하가 되냐면 4개층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역시 건축에는 심의를 받아서 도생으로 짓죠. 그러면 한 개 층을 완화시켜줘요. 몇 개 층까지 지을 수 있다? 5개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합 형태 한번 볼까요? 하나의 건물 안에는 도생과 도생이 아닌 주택을 한꺼번에 지으면 되는데 안 되죠. 하지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소형주택은 전부 다 아파트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삭제하고 아파트형 주택에서는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85 초가 한 세대만 지을 때는 예외를 인정해 줘요. 한 세대에 누가 사냐면 주인이 살아요. 그리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을 짓는 경우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니까 어딥니까? 역세권이죠. 이때 아파트형 주택 공급이 좀 늘어나면 좋거든요. 그때는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 안에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지으면 되는데 안 되죠. 복합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좀 더 아파트로 바꾸면 됩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7번 보면서 얘기하세요. 도생과 도생이 아닌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고, 도생 안에서 아파트형,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도 함께 지으면 되는데 안 된다.
원칙이죠. 근데 어디만 예외를 인정한다? 아파트형 주택만 예외를 인정하는데 몇 세대를 지을 때? 한 세대. 85초가 한 세대. 한 세대 누가 사는데요? 주인. 또 어디에서 지을 때? 역세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도생과 도생이 아닌 주택을 함께 지으면 안 돼. 도생끼리도 함께 지으면 안 돼. 근데 어디만 예외를 인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을 몇 세대만 지을 때? 한 세대. 누가 사는데요? 주인. 어디에서 지을 때? 역세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급량을 좀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준주택. 준주택은요, 종류만 아시면 돼요. 4개입니다. 4개. 첫 번째 뭐야? 기숙사. 오, 이거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에 보니까 뭐로 바뀐다? 준주택으로 바뀌네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옛날에는 고시원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한 10년 됐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고시원의 명칭을 다중생활시설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고시원에 갔더니만 고시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바꿨습니다.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요,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이면 2종이고, 바닥 면적이 500을, 우리가 500 이상이 되죠. 그럼 숙박시설로 분류합니다. 근데 숙박시설이든 2종이든 다중생활시설은 몽창구리 뭐로 본다? 준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뭐예요? 실버타운. 그 다음에 오피스텔. 요 4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준주택으로 부릅니다. 준주택. 준주택. 요거는 시험에서 2번 나왔는데 준주택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은 또는 준주택인 것은 아니면 박스 칠해놓고 준주택으로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4개를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 뭐야? 두 번째는? 그렇죠. 세 번째는? 그렇죠. 네 번째는? 그렇지. 그래서 암기하는 거로서 제가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강친화형, 임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거는 뒤에는 오는데, 자, 토지 임대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요. 자, 한번 보세요.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파트가. 천일호입니다. 33평. 토지 누구 거예요? 건물도 누구 거예요? 천일호? 일반적이죠? 일반 아파트는 이러잖아. 구분 소유권 가지고 있고, 천일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르네요. 토지는 뭐하고? 그렇죠. 토지는 임대하네요. 주택은 뭐하고? 분양하네요. 그러니까, 토지는 갑 소유가 아니에요. 임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걸까요? 다른 사람 거겠지 뭐. 그죠? 주공가 할까? 현대건설가 할까? 건물은 누구 거야? 내 거. 그러니까 토지가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뭘 내야 되네? 임대료 내야지. 아, 왜 그래? 그러니까 분양할 때 이 둘 다 주고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토지는 살 필요가 없네. 이게 반값 아파트예요, 이게. 이게 반값 아파트.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걸 적어 들어가면 돼요. 부자가 뭐예요? 토지 임대부 할 때 부자가. 부. 아니, 법률 용어에서 부자가 플러스 아닙니까? 플러스. 조건부 법률행위. 부가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토지 임대가 붙어 있는 분양주택. 그러니까 뭐만 주고 사면 돼요, 이거는. 그래, 건물만 주면 되는데, 건축비만 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겠죠. 우리 아파트에 여러분들 토지 가격이 비쌉니까? 건물 가격이 비쌉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죠. 토지는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인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임대료 상승도 일정 규제를 받는다. 뭐 이래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정리할게요. 토지 임대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40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0년 범위에서 연장해줘요. 그러니까 몇 년, 연장하면 몇 년? 80년.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40년 임대료 내고 또 40년이고. 임대료가 비쌀까요? 저렴할까요? 저렴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뭐의 개념들이 있냐면 임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나라 임대에 대한 개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토지 임대 부분이나 이런 것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 부분에서 건설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물,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주택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용어만 하시면.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공공택지는, 여러분, 이거 적어 놓을래요? 공공택지는 10가지 목적사업으로 박스 안에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목적사업으로 토지를 만들면 공공택지라고 부르는데, 공공택지가 되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적어 놓을래요?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기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안 적어 놓은 분들 적어 놓으세요. 10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10가지 목적 사업으로 토지를 만들면 이걸 공공택지 이래 부릅니다. 관광택지. 정비사업으로 만드는 토지가 공공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토지가 나오잖아. 그 토지가 공공택지가 될 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비사업으로 토지를 만들어서 사유재산권이 있는데 그걸 공공택지로 만들면 되는가? 아이가? 그죠?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택도 아닌 게 나오는 거야. 다음 주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내가 한 번 나왔는데 택도 아닌 게 나온다 이 말이야. 헷갈리는 게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10가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이게 중요하죠. 주택단지란 것은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조성되는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합니다. 1단의 토지. 1단의 토지 줄짝. 필지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집니다. 다만, 다음 강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단지로 본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가 되니까 동일한 단지입니까? 별개 단지입니까? 별개 단지네요. 일반 도로인데 몇 메다입니까? 20m. 중요하네. 그럼 19m는요? 19m면 동일한 단지. 20m 이상이면 별개의 단지. 예정도로는 몇 메다입니까? 8m네요. 8m. 오, 중요하네. 그 다음에 다음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도나 지방도로로 분리되면 별개의 단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설명을 들으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동일한 단지냐, 별개의 단지냐, 실익이 있겠죠. 그 실익만 알면 돼요. 자,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101동부터 110동까지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201동부터 210동까지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똑같아요. 101동부터 110동. 바로 옆에 201동부터 210동까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파란색은요 21m짜리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19m짜리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할게요. 동일한 단지냐 별개의 단지냐. 철도 사람 못 다니죠. 고속도로 사람 못 다니죠. 그죠? 자동차 전용도로 사람 못 다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도로인데 몇 메다? 20m 이상으로 넓어요. 예정도로인데 몇 메다? 8m 이상이죠. 그럼 이거 동일한 단지예요? 별개 단지예요? 그럼 별개 단지예요. 별개 단지가 되니까 별개 단지입니다. 단지가 대지가 몇 개? 대지가 2개가 돼요. 대지가 2개. 사업계획 승인 몇 개? 2개. 별도로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으니까 분양도 별도로 하겠죠. 분양가가 달라요. 착공도 따로 하겠네. 착공이 따로니까 사용검사도 따로 하겠네. 입주 시기도 다르겠네. 입주하고 나니까 입주 대표 몇 개? 2개. 여기하고 여기하고 입주 대표가 따로다. 별개 단지면 완전 별개 아파트야. 현대아파트, 레미안 이래 되는 거예요. 별개 단지라는 것은. 그 기준점이 사람이 못 다니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도로 일반 도로 몇 메다? 예정도로는 8m. 됐죠? 실익이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19m예요. 동일한 단지입니까? 별개 단지입니까? 동일한 단지이기 때문에 대지가 몇 개야? 하나. 사업계획 승인 하나.
사기생 한 개, 착공 같이 하고, 분양 같이 하고, 사용검사 같이 받고, 입주 같이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한 개. 그래서 관리비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되면 당연히 별개 단지는 누구나 아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죠? 나오죠. 근데 안 틀리죠? 일반 도로 몇 메다? 예정도로 몇 메다? 8m. 자를 내겠죠? 기준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한번 읽어보세요. 부대, 복리. 있어야 되는 게 부대입니까? 복리입니까? 그렇죠. 부대죠. 부대. 딸린을 한자로 바꾸면 뭐야? 딸린을 한자로 바꾸면 부대 아이가. 딸린이 부대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 거. 복리시설은 생활 편익을 위해 있는 시설이죠.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파트 거주하는데 이거는, 읽어보면 누구나 잘 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답을 줄 때, 주택법을 제발 좀 맞춰주세요, 부탁입니다. 꼭 좀 맞춰주세요, 부탁입니다. 할 때, 빵점 넣으면 안 돼요. 하면서 낼 때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냅니다. 근데, 틀릴란다. 이러면서 틀리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다. 여러분, 단지 안에 화장실 있죠? 화장실이 부대시설일까요? 복리시설일까요? 화장실, 부대, 복리. 부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화장실이. 복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화장실에서 무슨 복리를 누리는데? 부대시설이야. 화장실은 있어야 돼. 왜? 한번 생각해봐요. 아파트 규모가 5,000세대야. 5,000세대. 우리 집이 여기에 있어. 여기 출입구고. 급해. 화장실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돼? 5,000세대라니까? 걸어가는데 20분 걸린다니까. 그래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화장실은 뭐야? 부대. 기관시설, 간선시설. 시험에 나와서 그래. 한 번 정도는 해봐라, 이 말이지. 기관시설은요,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스, 난방 등의 시설을 기관시설입니다.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기관시설. 간선이 나오죠, 시험에서. 간선이라는 것은, 간선이 뭐야, 여러분들? 간선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연결 아닙니까? 연결. 간선은 연결이잖아.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스, 난방 등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간선입니다, 간선. 자,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의 시설들이 집집마다 내지는 동 안에서 나오잖아. 아파트가 지어졌어. 그러면 전기불 들어오고 통신되고 가스 들어오고 난방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되기는 뭘 돼. 안 된다고. 밖에 있는 전기통신 가스 난방하고 파이프라인은 뭐 해줘야 돼요?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도시는 이게 단지 밑에, 아파트 밑에 연결되는 공동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도 구도심가에 만약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죠. 그때는 마무리 공사가 항상 맨 마지막 하는 공사가 밖에 있는 전기통신 가스 난방하고 단지 안에 있는 거하고 뭐한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공사가 제일 마지막 공사예요. 그게 간선시설이에요. 연결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연결하는 걸 말한다. 다만, 중요한 거 나왔다. 다만, 가스, 통신, 난방은 단지 안에 있어도 뭐한다? 간선시설이 됩니다. 줄만 쳐놓을래요? 가스, 통신, 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도 포함한다. 즉, 뭐가 된다? 간선이다, 이 말입니다. 연결하는 것은 당연히 간선이고, 가스, 통신, 난방은 단지 안에서도 뭐가 된다? 간선이다. 이거 실익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거. 이거는 비용 때문에 그래요, 비용. 돈을 누가 낼 것인지.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들어봐 두세요. 간선시설은 누가 비용을 내게 되어 있냐면 공급자가 내야 돼요. 가스는 가스공사가,
난방은 지역난방공사가, 통신은 KT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공급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뒤에 나옵니다. 줄만 쳐놓으세요.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사업주체네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사업시행자라 불렀죠. 도시개발사업도 사업시행자.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에서도 사업시행자. 근데 주택법에 보면 사업주체를 부릅니다. 주택법에서는 뭐라 부른다고요? 사업주체. 국가지자체, 주공, 공공부문의 사업주체죠. 그 다음에 등록사업주체, 민간이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규모별 건설 비율 한번 봐봐요. 국장은 주택수급의 측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에 아이고 중요하다 이거 몇 프로? 75%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단지에서 몇 프로까지를 75%, 1000세대를 지으면요 750세대 이하를 85 이하로 집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갈로안에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고 시험 이걸 냅니다. 조합주택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집계할 수 있어요. 100%. 조합주택하고 누가 짓는 거예요?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사원 아파트를 생각하면 돼요. 사원 아파트. 사원 아파트를 짓는 주체는 누가 되냐면 고용자,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몇 프로? 100%. 여러분들 그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1000세대가 있는데 아파트 1000세대 중에서 조합주택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85 이하가 전 평수에서, 전 세대수에서 75% 이하가 85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요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데 가보면요, 전 평수가, 아파트 전 평수가 85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합주택이나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은 100%까지 집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85 이하가 인기입니까? 60 인기입니까? 85가 인기가 많아요? 60 인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줄줄줄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제가 수업할 때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물어보면 합창했습니다. 85 이하라고. 근데 지금은 주저한다니까요. 요즘은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면 24평이거든요. 24평 인기가 더 많아요. 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족 수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김장, 명절을 지내고 막 이럴 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4인 가족이 별로 없잖아. 몇 명이 제일 많아요?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에서 1인 가구 1등이 1등. 1등. 그 다음에 많은 게 3인. 3인. 4인 가구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3인이니까 60이면 되죠. 그러고 옛날에는 뭐가 안 되냐면 확장이 안 됐어요. 아주 예외적인 확장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요즘 아파트 짓자마자 뭡니까? 바로 확장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60제곱미터를 확장하면 옛날에 발코니가 있는 80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60평, 50평대를 선호하진 않잖아요. 선호할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을 통한 과밀억제, 이주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리모델링 기본.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까 배웠던 정비기본계획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나왔네. 작년 이게 나왔지.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후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하거나 대수선하거나 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축. 뭐가 원칙입니까? 대수선이 원칙입니다. 정축은 예외입니다. 예외. 자, 볼게요. 정축 2번.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5년. 전용 면적 얼마까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30%. 근데 85 미만인 경우에는 몇 프로?
40%까지 증축할 수 있어요. 세대수는 얼마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15%. 그리고 증축하는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1000세대가 있으면요, 15%니까 150세대까지 더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증축하는 방법이,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수평증축. 수평증축은 동을 한 개 더 짓는 거. 근데 수평으로 동을 한 개 더 지으려고 하니까 놀이터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동과 동 사이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수평증축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올린다?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수직으로 올리는데 수직 증축하려고 그러면 몇 개 층 이하만 된다? 3개 층 이하만 돼요. 3개 층 이하. 작년에 얘기 나왔죠? 몇 개 층? 3개 층. 근데 기존 건물 층수가 14층 이하면 몇 개 층까지만 가능하더라? 2개 층. 14층 이하가 2개 층이니까 14층을 초과할 때는 몇 층? 15층 이상이 되면 몇 개 층? 3개 층. 이거죠. 작년에 얘기 나왔죠, 시험에서. 자, 봐요. 정리해 줄게. 별거 아니다. 리모델링은 뭐가 원칙? 대소선이 원칙인데 증축하려고 그러면요, 증축입니다. 첫 번째 기간은요, 기간은 15년. 전용 면적은 30%까지 증축할 수 있잖아. 근데 85 미만이면 40%. 전용 면적을 증축을 하는데 그 전용 면적을 내가 다 안 쓰고 연면적 증가로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세대수는 15%. 아, 왜 그래? 15%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수평증축이 있고 수직이 있죠. 수직으로 올릴 때는 층수는 몇 개 층? 3개 층 이하. 14층 이하면 2개 층. 끝. 저게 지금 제가 기록해놓은 데다가 글자를 넣을 수 있으면 돼요. 기간은 몇 년? 15년. 증축을 하면 15년이에요. 대수를 하려면 10년 지나면 돼요. 전용 면적은 얼마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30%. 85 미만이면 40%. 증가시키는 것을 세대수 늘리는 데 쓸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몇 프로까지? 15%를 늘리는 방법으로서 수평도 있고 수직이 있겠죠. 수직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몇 개 층까지만 가능하더라? 3개 층. 14층 이하면 2개 층. 끝. 한번 더 적어줄까? 몇 년? 15년. 전용 면적은 30%. 85 미만이면 40%를 증가시키는데 그 증가시키는 걸 내가 써도 돼. 근데 내가 안 쓰고 그걸 팔아가지고 건축비에 충당해도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세대수는 얼마까지 증가시켜? 15%. 증가시키는 방법은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다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수직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몇 개 층? 3개 층. 14층 이하면 2개 층. 끝.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리고 10년, 7, 8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자주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숫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돼요. 문제 엄청 쉽게 나왔죠, 작년에. 공구란 하나의 단지에서, 포인트는 하나의 단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단지에서. 대통령이 하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착공과 사용검사. 그러면 하나의 단지면 착공 별도로 합니까?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사용검사도 같이인데 착공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구역을 공부라 불러요. 자, 왜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니까 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거 갖고 마칠게요. 자, 신도시가 있거든요. 지금 작금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레미안이 있어요. 1500세대. 자이가 있어요. 5000세대. 참고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얼마나 착공이 이루어지면 5년에 착공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몇 년요? 5년 안에 착공해야 되고, 착공을 안 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레미안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드디어 착공 시기가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공했어요. 아파트를 지었죠. 착공했으니까 뭘 할 거냐면 분양할 겁니다.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미분양돼 버렸어요. 미분양.
1500세대인데 500세대만 분양했어요. 1000세대가 미분양입니다. 그럼 500세대가 분양은 됐는데 500세대 중에서 400명이 미분양이라고 계약을 안 쳤네. 그러면 난리 나죠? 뒤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뒤로 자빠집니다. 레미안은 그나마 나은데 그냥 중견 건설로 제가 가면 바로 넘어갑니다. 돈이 어마무시한 돈이 요 안에 들어가서 잠겨버립니다. 근데 그 돈들이 자기 자본입니까? PF입니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로 금리가 엄청나다. 요 들어간 돈이 거의 몇천억 또는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미치죠. 근데 악성 미분양은 계속 미분양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분양을 해도 잘 안 나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방에 보면 미분양 주택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10% 할인, 그 다음에 중도건물이자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모 당에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이런 거 다 면제해 주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나왔죠, 그죠? 난리가 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건설 경기가 어마무시하게 안 좋죠.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내수가 굉장히 많이 죽어요. 건설 경기가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주택 경기가 호황이면 사람들이 이사를 막 자주 갈까, 아이가. 이사를 가면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전제품도 사고, 뭐도 사고, 그죠? 막 또 사놓으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분 좋잖아. 안 팔았잖아. 근데 10억에 샀는데 13억이 됐어. 내가 10억에 샀다니까? 근데 6개월 지나니까 12억이 된 거야.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기분 좋잖아. 그래, 회사에 가서 나가서 밥 먹고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10억에 샀는데 8억이 됐어. 그럼 회사에 가가지고 밖에서 밥 먹겠어요? 구내식당 가겠어요? 소비가, 많이 준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미분양이 된 겁니다. 이게 레미안 일단 난리 났죠. 근데 얘가 5천 세대인데 곧 착공이 들어가야 돼요. 뜬다, 안 뜬다? 떨죠? 와, 레미안이 미분양인데 뭐 100% 미분양이다. 근데 5천 세대니까 동일한 단지니까 착공을 같이 해야 되죠. 분양도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면 하나의 단지인데 착공과 사용 검사를 좀 별도로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5천 세대라서 한꺼번에 분양할 자신이 없는데 요 중에서 500개는 우리가 자신이 있다. 500개는. 그래서 500개만 먼저 착공하고 500개만 먼저 분양하게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나서 좀 있다가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지 안에서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가지고 착공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드는 게 뭐더라? 공구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공구 사이에 경계는 띄워줘야 돼요? 안 띄워줘야 돼요? 띄워줘야겠죠.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면 돼요. 근데 공구로 단지 안에서 쪼갤 수는 있는데 너무 잘게 쪼개면 돼, 안 돼? 50개, 100개, 150개 이렇게 쪼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구 안에서 최소 숫자는 몇 개는 된다? 300개는 돼야 됩니다. 몇 개는 된다고요? 300. 그러면 단지 규모가 얼마가 돼야지 공구로 나눌 수 있을까요? 600이죠. 최소 쪼개는 게 300이니까 단지 규모는 몇 개는 돼야지 공구로 나눌 수 있다? 600을 두 개로 나누면 300이니까. 그죠? 그게 시험에서 얼마 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밑에 나오죠? 공구별 세대수는 몇 개는 된다? 300개 이상. 몇 메다 이상? 6m 이상의 폭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 폭에는 뭐 주차장, 조경시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축대, 담장, 녹지, 부대 복리시설 이런 것들이 공공공사 경계에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끝! 이게 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구까지 해서 정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용어는 글자 그대로 기본 용어거든요.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시간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안 해도 돼요. 지금 안 해도 되고 오늘 들었는데 그 이해되는 수준 완전 숙지는 여러분들 지금 숙지할 만큼의 타이밍이 되진 않을 겁니다. 완전 숙지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듣고 이해하는 수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주택법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주택법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